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을 이제 볼 건데요. 그 저번에 읽은 것처럼 그 당시 이제 한국 독립운동 단체 연합하고 그다음 조선민족 전선연맹, 이 서로 통합회의를 하다가 결렬됐죠. 그래서 이제 그 우익들만 이제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만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결성을 했는데 이게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한국강국운동단체연합회에 소속한 단체죠. 요번에 이게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는 이제 한국강국운동단체연합회 구성 당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세 개 당을 여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정당이 1940년에 한국 독립당으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은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크게 한 네 번 정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국 독립당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심화 규제에 여기 정리를 했어요. 이게 네 개 또 네 개. 한국 독립당이 있다. 그중에 이제 여기 한국 독립당은 요 한국 독립당, 통합 한국 독립당. 제가 붙인 거예요. 예. 한국 독립당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 개 단체가 합쳐 가지고 40년에 한국 독립당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김원공은 조선민족혁명당이 있다가 일부 세력들을 이끌고 1942년에 임시정부가 참여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임시정부는 이렇게 우파 세력들과 좌파 세력들이 서로 합친 좌우합작 정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 이전에도 좌우합작 운진이 있었잖아요. 국내나 뭐 간내나 만주 지역에. 그래서 이런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좌우합작 운동 관련된 내용을 또 여기에다 교재에다가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갖고 여기 정리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하여튼 교과서 읽겠습니다. 자, 1940년 9월 중국 국민당에 따라 충치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해에서 이제 충칭까지 임시정부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이제 중일전쟁 하면서 수도를 이제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이런 거가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 보시면 이 당시 이제 상하이, 뭐 항저우, 난징, 류저우, 부이양,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이 충칭이죠. 충칭 사천성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군대 여기가 이 지역을 공격하기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마지막으로 이게 수도를 정했던 곳이고 제가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여기 임시정부의 이제 이동 사항들이 쭉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칭에 인제 자리를 잡고 나서 임시정부는 그 당시 인제 여기 보면 그 이전에 집단 지도 체제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주석 당일 어떤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김구를 인제 주석으로 선출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인제 그 중일 전쟁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상당히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뭔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구를 주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원래 이 주석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장을 주석이라고 해요. 보통 주석.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서 주석제가 이게 이제 처음 도입된 건 아니죠. 이미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차 개헌 때 이미 주석이라는 지위는 있었어요. 근데 이 주석은 3차 때는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여러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중에 주석을 맡고 일종의 사회자 역할을 한 것뿐이지 뭐는 임시정부를 주도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4차 개헌부터는 이 강력한 주석제가 이제 형성되면서 일종의 대통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구가 이제 주석을 했고 그다음 또 임시정부가 또 이제 뭐냐면 한국 강독군을 이제 창설했죠. 예전에도 임시정부 안에 이제 부대가 있긴 했지만
그건 직할 부대가 아니라 예전에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무장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다르죠. 근데 이 부대는 한국 강복군은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예요. 1940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누가 많이 도와줬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국민당이 이런 자금이나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죠. 국민당이. 그래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한국 강복군이 그 뭐냐면 국민당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종속된 그 기간이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 국민당이 내걸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교과서는 있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이제 중국 군사위원회 지에 이제 그 한국 국민당군이란다. 한국 강복군이 그 밑에 들어가서 지휘를 받게 됐는데 이때 중국 군사위원회가 한국 강복군들의 행동을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강복군 준수 국외 조항을 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있는 그 내용인데 이게 기출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복군이 이제 뭐냐면 활동할 때 국민당군의 지휘 통솔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복군들이 이제 임시정부가 좀 독자적인 지휘권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안 들어줘. 그러다가 끝내는 이제 뭐냐면 거의 전쟁 끝날 무렵에 그제서야 이제 이걸 뭐냐면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이미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강복군은 이런 중국 국민당군 밑에 있다 보니까 주로 야전군으로서 활동을 못 해요. 그 야전군은 뭐냐면 직접 총 들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야. 전투 부대가 아니야. 주로 어떤 부대냐면 번역이라든지 이렇게 그 포교 신문이라든지 등등 지원 부대예요. 지원 부대. 아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죠? 그 앞에 이제 조선 의용대가 있잖아요. 조선 의용대도 야전 부대가 아니라 지원 부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은 그런 지원 부대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강복군의 그 뭐냐면 행동 준수 구개항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국민당은 강복군이 창설된 지 1년 2개월 만인 1931년 11월에 그 원조 대가로 원조 강복군에 따라 정식으로 군사 원조를 실시했다. 예. 잠깐 이게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1931년 그 뭐냐 강복군에 따라 그 원조 강복군 어떤 조약에 따라 정식으로 군사 원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강복군은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가 맺은 한국 강복군 행동 준수 구개항 때문에 중국 군사위원회 지휘를 받아야 했고 이 준수이 폐기되는 1944년 8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제 폐기된 거야. 예. 그래서 강복군은 중국 군복과 포지를 사용해야 했고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을 갖지 못한 채 중국군의 전훈훈련 정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훈 장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방공교육이나 뭐 사상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강복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고학력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했던 거고 포노신문, 선전활동 이런 것들 소극적 활동에 머물려 있다. 그래서 실제 야전 부대로서의 기능을 지금 못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는 정당도 가지고 있고요. 통합한국독립당도 있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부도 있죠. 그다음에 군대도 있죠. 그래서 체제가 정비되면서 인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상과 역할이 커졌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임시정부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도 임시정부의 단일화를 권고를 했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적극적인 대일 항쟁을 위한 민족운동세의 결집을 요구했다. 그런 중 김홍봉이 그 당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 있고 있잖아요. 이 김홍봉이 이제 조선민족혁명당과
그리고 그 산하에 있었던 이제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임시정부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김원봉이 이제 이끌고 갈 때 그 조선 의용대 70%는 김원봉이 자고 있는 동안 뭐냐면 저쪽 북쪽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실제로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 의용대는 전체 병력 중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임시정부에 들어왔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조선 의용대 중 일부가 인제 뭐냐면 강복군으로 편입돼 있죠. 임시정부는 중국 간내 독립운동을 아우르는 통합세력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좌우합작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개헌에 반영되냐면 좀 뒤에지만, 좀 한참 뒤지만 5차 개헌에 반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주석제가 인제 실시되고, 주석은 김구겠죠. 그다음에 인제 부주석제가 인제 뭐 조선민족혁명당의 인제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인제 들어가서 이렇게 인제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후 임시정부는 하북 지역의 조선 독립동맹과도 연맹을 시도했으나 일제 갑작스러운 패망 후 통합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 갖고 인제 막판에 어 하 조 북쪽에 있는 이제 조선 독립동맹과 그다음에 인제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죠. 조선의 인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여운형이. 이 조선 건국 동맹도 좌우합작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단체 간에 뭐냐면 어떤 이제 연합정부인데 연합 그 좌우합작 전선을 형성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했는데, 이때 때마침 이제 독립을 해 가지고 흐지부지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인제 한국 강복군의 활동 보죠. 한국 강복군의 활동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두 번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죠. 예. 나왔죠. 요거 인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을 창설했다. 그때 인제 지청천, 이 사람 이제 유명하죠. 신흥무관학교 때부터 우리나라에 인제 뭐냐면 국립군을 양성했던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사령관한 한국 강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군사 원조를 받아서 군대로서 모습을 갖췄고, 요게 있네요. 여기 요 이 책에 있네요, 보니까. 예. 제가 잘못 착각했어. 예. 자, 하여튼 한국 강복군 행동 준수 국외항을 위해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다. 요거 기출이 나왔던 거죠. 자, 거기다 이제 1942 년에 김홍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본부가 합류되면서 이 당시 인제 전력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로써 인제 중국 관내 한인 무장 부대는 한국 강복군으로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그래요. 왜냐면 중국 관내라는 게 그 만리장성 이남우 이렇게 한정돼서 보면 조선 의용군도 있었죠. 하북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이 됐잖아요. 요거 있는데 약간 좀 그런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강복군의 지휘권을 가지면서 아까 인제 요게 뭐냐면 폐지됐죠. 그래서 독자의 군사 활동을 하게 돼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전쟁 막판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 의미는. 자, 그다음에 한국 강복군의 활동들이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 강복군은 주로 중국군 부대에 배치되면서 비정 부조로 참여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야전 부대가 아니라 지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군의 사기를 저하는 선전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한국인 학병을 독립군을 유도하는 공작 활동. 학병이라는 것은 인제 일본군이 그 태평양 전쟁 시작하면서 인제 병력이 딸리니까 그 당시에 인제 학생들을 동원했거든요, 학도병들을.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아예 이 징병제를 실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정선 안에 이제 한국인 그 일본 군대 안에 한국 출신의 인제 병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뭐냐면 독립군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제 선전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그중에 인제 대표적인 사람이 장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준하. 이 사람도 이제 그 원래 학생이었다가 인제 끌려 나왔죠.
그 일본군으로 이제 활동 들어갔는데 나중에 몰래 탈영해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몇천 리를 걸어 가지고 결국엔 중경에 있는 그 강북군을 찾아서 결국 강북군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인제 그 OSS의 지휘 아래에 국내 진공 작전도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때 인제 뭐냐면 딱 끝나 버린 거야. 그래서 인제 장준하가 상당히 열을 받았다 하는 예전에 그 기록을 그 글을 봤는데 그 장준하가 나중에 인제 그 뭘 쓰냐면 강북부에 이제 돌아와서 사상계라는 책을 써요, 사상계. 사상가의 잡지다.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예문으로 한번 나왔어.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좀 뒤에 박정희하고 이제 대립을 하다가 포천에서 의문의 죽음을 이제 맞게 되거든요. 아마 인제 박정희가 얘를 죽였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몇 년 전인가 시체를 한번 해부했는데 등에 그 뭐야 둔기도 맞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사가 당한 게 아니라 그 뭐냐면 둔기도 누군가 뒤에서 때려 가지고 인제 밑으로 인제 계곡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준하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 이때. 자 하여튼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거나 문서를 번역을 왜냐면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임무를 수행했다. 그다음에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선전포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죠. 어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예문 자체가 예전에 기출에 한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에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지선단 했던 그 문제도 있죠. 이 꼼꼼히 봐 두세요. 꽤나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또. 그 하여튼 요 내용이 인제 그 선전포고문이 예전에 그 순서대 쓸 때 그 뭐 "순서 맞춰 써라." 하는 문제가 있어. 그 예문으로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한 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번에 인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내가 보니까 예전에 들어갔던 임시정부 좋아하는 교수님 같아.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임시정부 관련된 문제를 또 낼 가능성이 많아. 자기 전공에서 좀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정확히 기억을 좀 봐 두시고요. 그럼 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냐? 다 이유가 있죠. 대일 전쟁에 전개함으로써 전후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목적성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제 연합군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 중국 국민당만 좀 인정해 줬고 근데 미국과 영국 입장일 때는 얘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인정하는 순간 다른 그 뭐냐면 임시정부도 식민 다 인정해 줘야 돼. 거기는 폴란드 임시정부도 있고 여러 임시정부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결국 임시정부는 그냥 그 선언에서만 끝난 거야. 예 선언에서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국 강북군이 연합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전개하도록 했다. 자 요거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 인팔 작전이죠. 인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인제 그 일본군들이 그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마를 점령하면서 연합군의 보급로를 중국으로 가는 보급로를 다 끊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또 하나의 보급로가 버마하고 인도의 국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인팔 지역을 지나가는 그 것인데 이때 인제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하시는 무타쿠치 네냐라는 분이 거기에 인제 세계사단 그리고 친히 보급도 없이 공격을 했죠. 예 무모하게. 그래서 인제 전쟁한 사람보다 아사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작전인데 자 하여튼 그 인팔 작전에서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고 그 일본군의 포로신문, 문서 번역, 선전 활동을 담당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그 OSS가 이제 합동 훈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일제 항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우리가 인제 전후에 승전국으로서 참여해야지 그만큼 지분을 인제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임시정부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국 전략정보국 OSS 예 OSS가 CIA의 전신이에요. CIA 있죠 지금. 그 협력해서 한국 강북군 제2 지대와 제3 지대를 국내 그 투입 요격 요원으로 뭐냐 훈련을 참여시켰다.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그 훈련을 마친 요원들 중심으로
국내 전진군을 조직하고요. 이게 군대 명칭이죠. 전진군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네, 전진군. 그 1945년 8월 22일 날 국내 진공작전을 하기로 계획했다. 이걸 이제 작전별로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작전이라고. 독수리 작전. 예전에 한번 이거 쓰라고 하신 분이 저 쓰라고 한때 독수리 작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외우기 좀 힘든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작전을 실행하에 옮기기 전에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을 했죠. 작전 계획이 실현했고, 그때 이제 김구가 그 소식을 듣고 일제가 항복했다니까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탄식했다고 그러죠. 이거 독수리 작전을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공시켰고 우리가 승전국의 지휘로서 뭐냐면 지분을 좀 가지고 이제 항복을 해야지 일본부터 항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독립 후에 우리 목숨을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한탄을 한 거예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조선 우영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한인부대 88 특별여단이 있어. 그 김일성이 속해 있는 부단이죠. 그 부대와 연계해서 압록강에 이제 뭐냐면 직결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 됐죠. 예, 일제가 그만 뭐냐면 패망함으로써 안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활동들을 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김주혁과 이제 장주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장주환은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도망쳐 나와서 그 뭐냐면 활동했던 그리고 김주혁도 마찬가지고 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도망쳐 나가고 이제 뭐냐면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강복군 창립 소식이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충칭에 차렸다. 그래서 김주혁과 장주환은 일본군 학도봉이었다가 탈출해서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 김주혁은 장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강복군을 처단하는 것이 6천리의 긴 여정이었다고 해관다. 장주환은 한국 강복군에게 미국 정보군 합동훈련을 받을 때 받던 중 마지막 강국과 고국에 돌아올 때까지 이를 돌베개에 기록을 했다. 특히 이제 장주환이라는 인물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언론을 언론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건국 준비 활동을 볼게요. 자, 요건 한국식이라고 해. 한국 활동이라고. 이제 일제가 이제 패망할 것을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국내나 국외에서 한국 활동을 해. 일제 패망 후에 뭐냐면 어떻게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한국은 맞아요. 두 개네요. 네, 조선 독립동맹하고 대한 임시정부가 한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선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때 이 세 개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자화합작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화합작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했죠. 일제가 패망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건국 준비했던 단체는 한국 준비를 했던 조선독립동맹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조선건국동맹 세 개 단체고요.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국 강령을 준비했다는 거야. 건국 강령. 앞으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건국 강령을 이제 공포했는데 그때 건국 강령에 공통점이 뭐가 들어갔냐? 상균주의가 들어갔어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상균주의 이념이 반영됐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으로서 대일항전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동시에 일제 패망 이후를 준비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요거 나와 있는 책이 좀 있어요. 예. 요거 좀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 세우고자 하는 국가 이념과 체제를 밝혔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한국 독립당의 이념이었던 조성왕의 상준주의에 기초했으며 민주공화적 수립,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 실시,
무상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상균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 교육의 상균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정치,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정치죠. 이거는 경제, 그다음에 교육. 이게 이제 세 개를 균등히 한다는 상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의 균등을 또 상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균주의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자, 이 상균주의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이 상균주의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성황의 상균주의인데 크게 이제 조성황은 이게 이제 이 사람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좀 많이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중도 우파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해방 군간 때도 요때 이제 중도 우파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점했는데 이 해방공간 때 좌우합작의 어떤 극단화된 그 사이에서 이 조성황 같은 중도파들은 좀 약간 설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좀 묻혀졌던 인물이야. 그러다 나중에 6.25 전쟁 때 이제 6.25 그 북한한테 끌려가 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상균주의는 이념에 상관없이 어 좌우 조직도 다 받아들였어.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받았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인제 중국 관내에서 인제 활동을 했잖아요, 만주나. 근데 이 지역에 동포 사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에 동포들은 어떤 인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래도 공산주의가 아닌 약간의 믹스한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면 개인과 개인의 균등, 인균이라고 하죠. 예, 민족과 민족 간의 사이의 균등을 족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군군이라고 하죠. 세 개를 인제 상존하는 거죠. 자, 일단 인제 보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제나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그다음 토지의 국유화, 농민분배, 그다음에 뭐 계획경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거는 의무교육 실시 이런 건데 지금 입장을 볼 때도 여기 뭐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나 토지 국유화 같은 건 좀 약간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균주의를 내세웠다. 자,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은 족균, 그다음에 민족 자결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군군, 식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배격하고 침략 행위를 금지시키고 상호 불간섭과 침탈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인제 그 요런 사람들 건국 이 단체들 건국 강령에 기본적으로 이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또한 사회주의 요소 계속 읽어 볼게요. 사회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정치 세력을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요소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의 국유화, 그다음에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이후 인제 위시험부는 1944 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이제 개정 발표하면서 국민의 이제 기본권 보장과 상권 분리 내용을 명시했다. 아마 이게 인제 5차 개헌 관련된 내용일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임시정부 있을 때 또 하나의 인제 그 하복 지역의 큰 단체가 있었죠. 예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 주로 인제 그 중국 공산당에 있었던 세력들이야. 우정이나 김두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전에처럼 원래는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인제 조선공산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4 번의 해체 결과 코미테에서 지시를 내려서 "너희들은 독자적인 당을 만들지 말고 중국 공산당이 일본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고 이들이 인제 뭐냐면 하북조선 그 의용군, 하북조선 의용대를 이제 통합해 갖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죠. 그리고 조선 독립군의 인제 산하부대가 조선 의용군이죠. 의용군. 한료군하고 인제 같이 활동했던 부대잖아요. 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도 일제 패망을 대비해서
건국강령을 반포했어요. 그래서 건국강령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타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임, 남녀평등권 확립, 의무교육 실시, 토지 분배 등을 주요 내용이 있다. 자, 요거서 볼 수 있듯이 여기도 이제 뭐냐면 상균주의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은 아까 얘기했던 산하부대로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조선우용군을 가지고 있었어.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이 조선우용군. 자, 조선우용군은 저도 이제 앞에 그 하북지역에 올라왔던 조선우용대 전신, 그러니까 우용대를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팔려군하고 이제 연합을 해갖고 이제 연합작전도 많이 하고, 앞에 한국 강복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지원병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야전병이야. 그래서 직접 전투 부대야. 얘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투의 어떤 이제 그 뭐냐 특화된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 병력이 북한군에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쪽 6.25 전쟁 때 강원도 쪽으로 들어왔던 그 부대들이 이 조선오용군 부대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조선우용군은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조선우용군, 조선공산당 8.15과 연합하여 대일함전을 전개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런 실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우용군 활동 내용이 여기 이제 적혀 있죠. 조선우용군은 주로 일본군 점령지구에 진입하거나 전선에 접근하여 대일 선전 활동을 정보 활동을 전개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의 한인사에서는 한인 운동을 강할 목적으로 1941년 미주 지역 9개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를 결성했어요. 요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기출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좀 어렵게 문제 나오면 요거 그냥 명칭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독립단체 명칭 요거 쓰라는 거 즐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옆구리 찌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이 단체는 의원군을 모아서 대한민국 이주정부를 지원했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국방 경비대를 조직하고, 여기 보이시죠?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다.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한인 국방 경비대를 승인하고 한국 강복군의 일원으로 인정했다. 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는 워싱턴의 외교위원회에 설치하고요. 미 국무부에 이제 한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임시정부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면 임시정부를 이제 승인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 왜 안 받아줬어요? 앞에 봤지만 미국과 영국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임시정부들이 있었어요. 식민지 안에 수도 있고 뭐 독일 나치 안에 이제 뭐냐면 쫓겨난 정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얘 하나 받아들이면 다른 것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전후 국제 질서에 뭐냐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미 연합군은 그 프랑스 임시정부, 드골 임시정부 외에는 안 받아줬어요.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을 안 했죠. 예. 뭐 그렇게 있고, 한편 일제 패망이 임박하자 국내 독립운동 세력은 통합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죠. 중국 국민당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 중국 공산당 지역의 애난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만주에서 이제 뭐냐면 활동했다. 소련으로 연해주에서 철수한 한국인 부대. 앞에 이제 조국 강복회 있죠. 얘네들 철수해서 이제 러시아에 있었는데 88연대라고 했어. 그 88연대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김일성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국내에서 영운형이 조직한 조선 건국동맹, 한인운동세력들은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연계와 통일 전선을 추진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뭐냐 합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됐죠. 일제 패망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국내 건국 준비 활동을 보면 이때 이제 누가 있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운형은 지금은 좀 약간 인지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김구와 이승만보다 여운형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여운형은 토착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면서도 좀 약간 이제 민족주의 성향도 되게 강해. 그래서 이제 뭐 민족주의 진영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랬어요. 이 여운형을. 그래갖고 이제 국내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운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운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국내 민족 지도자들은 1944년 비밀리에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했죠. 자, 조선건국동맹은 1년간 치밀한 보안 속에서 건국을 준비했으며 전체적인 활동상은 최고 책임자인 여운형만이 알 수 있도록 비밀 결사 형태로 운영됐다. 그냥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운형. 그리고 이 조선건국동맹이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있죠. 이 건국준비위원회 모태가 되는 그 단체예요. 예. 자, 하여튼 이 단체는 일제 타도를 위해서 대동단결, 민주주의 원칙을 위한 국가 건설 목표로 했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까지 포함한 비밀 결사였다.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이라는 사회주의자가 조직을 했긴 했지만 요 자체가 이제 뭐냐면 좌우합작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조선건국동맹 을 계승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물론 뒤에는 지금 이제 우익들이 좀 나와 버렸지만 좌우합작적 성격이 띠고 있는 거죠. 이 단체도.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조선건국동맹의 활동 내용이 나오죠. 조선건국동맹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방 조직을 10개 정도의 도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아래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 운영했다. 특히 이 농민동맹은 일제진용, 그다음에 징병, 그리고 식량 공출, 군수 몰자 수송 등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의 후방 교양 및 무장 봉기를 목적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선 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정부의 연결을 모색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건국동맹 안에 있는 그 농민동맹의 이제 활동 내용은 이제 나와 있어요. 농민동맹, 그러니까 조선건국동맹의 그 활동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농민동맹은 이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위원회가 이제 뭐냐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했다. 그래서 조선건국동맹 활동 내용을 쓰다 가면 요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죠. 뭐 세 가지 쓰고 나오진 않고 대충 한 두 가지 정도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또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건국동맹은 철도 파괴 등의 의거 활동과 국내 무장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공산주의 협의회와 함께 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예난의 조선독립동맹과 연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건국강령.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라가 이제 일제가 이제 망한 후에 다시 한국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 개 주체들이 각각의 건국강령을 공포했는데 자,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은 뭐가 반영됐다? 셋 다 상준주의적 요소가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한국독립 약속인가? 이거는 이것까지 읽죠. 자,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의 승계를 잡자 1943년 11월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갖고 상호 협력과 전후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다. 자, 이 회담, 카이로 회담이죠. 이때 이제 각국 대표도 한국의 독립 문제를 최초 논의했다. 그래서 각국 대표들은 회담 직후에 대일전에 상호 협력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차지한 영토를 회수하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다.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방법에 한국을 독립시킨데 요때 적당한 방법이 뭐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적당한 방법은 여기에 뭐 적당한 시기만 나와 있어요. 적당한 방법은 신탁 통치를 이제 뭐냐면 염두에 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밀 해제된 미국의 기밀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할 것은 카이로 회담이나 디알타 회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담들이 한국 문제가 주요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 문제의 주요는 이제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은 그 나라를 항복시킨 거죠. 동맹국. 그걸 어떻게 이제 항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초점을 맞춘 거고 한국 독립은 어쩌다 한번 이제 흘러가는 말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나름대로 여기에는 이제 그 한국의 문제를 명시해 놨어. 이거는 누구의 공이 크냐면 중국이 그 당시 장개석이거든요. 장개석이 이제 앞에 윤봉길 의사 이후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김구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카이로 회담에 참여한다는 말 듣고 장개석한테 찾아가서 요 구절 좀 우리나라 독립을 좀 을 몇 독립을 뭐냐면 연합군부터 약속을 좀 받아 달라. 그 요구를 한 거야. 근데 장개석도 인제 김구나 우리나라 인제 뭐 강복군 활동이나 등등 독립운동의 그 활동들을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깊이 공감하면서 내가 인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회담에 가 갖고 결국엔 김구의 요청을 받은 걸 끝까지 이제 간접시켜서 요 구조를 집어넣은 거야. 얘가 한국의 독립을 그 당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자, 그다음에 인제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이 패전에 임박해지자 1945년 2 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인제 3 개국 대표 들이 알타에서 인제 회담을 가졌어요. 이 알타 회담이라고 하는데 세계 다전이 올 땐 전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던 회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제 루즈벨트가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철치, 소련은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이제 참여했죠. 물론 요 회담도 한국 문제가 주 회담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인제 그때 뭐 카이로 회담처럼 이게 뭐냐면 카이로 선언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그 말투로 그 당시 인제 "한국 독립시킬까요?" 그러다가 뭐 "독립을 시키는데 신탁통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때 뭐 미국의 루즈벨트가 신탁통치 기한을 한 40년 제공했고 제시했고 뭐 소련의 스탈린도 "아 그래요?" 하면서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뭐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좀 잠시 시간 날 때 그냥 가볍게 얘기한 정도예요, 요 회담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회담에서는 주로 인제 주요 논의가 이런 것들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 개국이 독일에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 그리고 소련의 태평양 전쟁을 비밀리 결정했다. 왜 비밀리 결정했냐면 그 당시 소련하고 일본은 수교를 맺고 있었고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때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 기한이 1945년 8월 9 일인가 그랬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이 불가침 조약을 좀 연장을 요청했잖아요. 소련은 거절해 버리고 딱 그 조약이 끝나자마자 불가침 조약 기한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 만주를 쳤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소련의 입장 때문에 여기에서 비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인제 패전국이나 강복을 맞은 민족은 모든 민주 세력에 의해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는 어떤 정부를 수립했다는 원칙을 말했다. 그러니까 원칙이고 굳이 뭐 한국을 겨냥해서 특정해서 얘기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이때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 서로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일이 항복한 후 1945년 7월 연합군들은 전후 그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 포츠담에 인제 뭐였죠. 이미 인제 이때는 독일이 인제 항복한 후야. 그래서 포츠담 회담 기간 중에 이 포츠담 회담 자체는 독일의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요. 근데 그중에 아직까지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된 나라들이 모여서 했던 게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어.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그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인제 보수당이 처칠이 물러나고 노동당 앤틀인가 그 사람이 인제 집권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인제 그 당시 인제 뭐냐면 장개석이 인제 들어왔겠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소련은 빠졌어. 소련은 왜냐면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싸우지 않을 때 그 지점이었거든요. 좀 이따 싸우지만.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그다음 카이로 선언을 결정한 후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영토 보면서 볼 때 그 당시 인제 일본의 영토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혼슈, 큐슈, 그다음 홋카이도, 시코쿠 주변 열도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한국은 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독립을 시켜 주겠다." 이런 거를 재확인한 거죠. 자, 그러나 이 포츠담 선언 이후에도 일본이 정신을 이제 못 차리고 일억옥센이 하면서 날뛰기 시작하니까 미국 입장을 볼 때는 일본이 인제 얘네들 하나하나 섬 점령할 때마다 1-2만 명 정도의 미국 젊은이들이 달려져 나가야 되잖아, 막 죽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1945 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걸 원자폭탄 구상했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영화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니까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고 우리 민족은 강국을 맞이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보면 카이로 선언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여기는 빠져 있지만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한국이 자유롭고 뭐냐면 독립될 수 있도록 결의한다.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각각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비상교과서 이제 3, 40년대 그 내용을 중국 관내 투쟁하는지 봤고요. 그럼 차례대로 이제 좀 나머지 내용을 보죠.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해남 교과서 보면 이제 193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이제 요 만주에서 그 당시 한국 독립군의 활동 내용이 있죠. 조선혁명군의 활동 내용.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을 펼쳤고, 그래서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 승리를 했고요. 요거 지리적 명칭, 지리적 어디인가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에서 발해 그 유적지하고 요거 이제 그 당시 이제 1910년대 이제 초반에 그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이제 전투 상황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청청은 그 당시 이제 그 시하는 한국독립군은 북만주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장에서 일본군을 크게 뭐냐면 그 물리쳤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전리품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제가 만주를 장악하자 이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에 진안해 중국 관내로 이동하면서 훗날 준비했고, 조선혁명군은 그 1934년 일본에 보낸 첩자가 촌사의 양세봉을 주고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마적 출신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양세봉을 이 뭐냐 독약에 타가지고 뭐 하여튼 그 죽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만주와 중국 국내에서 한일 투쟁을 이어갔는데 앞에서 봤던 조선혁명군은 점점 뭐냐면 그때 이제 사회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동북항해 연구에 참여할 때는 이미 거의 사회주의가 됐어요. 원래부터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항일 유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항일 유격 때는 한국의 사회주의를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민족주의와 함께 동북항일연구를 조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북항일연구원 안에 이제 또 뭐냐면 동북항일연구원에 이제 안에 조국 강복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천보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유명했고요. 자, 그래서 국내 여러 신문들이 이들 크게 보도했고, 만주에서 무장독립전쟁 2006역전 수임해서 1940년대 초반까지 했지만 일본의 탄압 때문에 결국에 해체됐다. 동북항일연구원이. 자, 그 중국의 관내 한일 투쟁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건데 뭐 이거 앞에 한 거니까 대충 읽어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27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문 27번이에요. 자, 그래서 의열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혁명당을 결성했지만, 그 조선민족혁명당이 또 이렇게 또, 바꿨죠. 그래서 도중에 이제 그 한국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이 빠져나오고요. 예, 이거는 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고, 김원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국민당에 지원하는 뭐 활동했다. 그런데 이제 40년대 초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뭐 북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하북조선의용대가 됐고요. 하북조선의용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1940년대 초 조선의용대 일부는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하북지역으로 이동을 결정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다 개편한 이들은 북상하면서 타이완상에서 호가장 전투를 치르면서 무장부대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1940년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의 포위 기습을 격파하고 탈출을 성공했다. 1942년 타이완상 일대 전투에서는 일제 대대적인 8.6군 포위 작전에도 불구하고 탈출로를 이제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이 호가장 전투나 반소탕전에 관련된 전투할 때 주체가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냐, 그 다음에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를 못해서 조선우용군이냐, 그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예전에 제 모의고사 때 이거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를 적어놨다가 조선우용군 아니냐 뭐 그렇게 하시는데 비슷비슷해요. 이 단체가 이름만 바꾼 게 조선무용군이야. 별개의 그 독립단체가 아니에요.
예. 그냥 활동도 보면 반소탕전이라는 게 이제 일본군이 왔을 때 이제 공산당 근거를 이게 포위했을 때 그거에 대항하는 게 반소탕전인데 초창기 때 조선우영 하복지대를 했다가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조선우영군 또 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야. 그냥 이름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예. 자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리고 1942 년에 김두봉을 의장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지고 요 밑에 조선오영군이 창설했죠. 그 조선오영군의 인제 그 뭐냐면 모태가 됐던 부대가 그대로 조선오영대 하복지대고 간판만 달았다 이제 바꿨다 보시면 돼요. 예. 참고로 이 김두봉은 그 누구야? 그 당시 김구의 친구예요. 김구의 친구고 김구의 부인인가 그때 인제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유명한 한글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묘지명을 써 주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인제 북한 정권에 참여해서 김구한테 인제 뭐냐 남북 협상 오라고 편지 썼던 인물이야 이 김두봉이.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우영군의 심리전 있는데 조선우영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주로 이제 지원 업무를 이제 했다고 하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대한민국 이종을 어떻게 헬기를 되찾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윤봉길 홍콩 공원 이후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위상을 회복했다. 그러나 한편 일제 공격을 피해서 근거를 계속 이동했죠. 여기 보시면 상해에서 이제 있을 수 없이 계속 국민당이 이제 옮기면서 이동한 것처럼 똑같은 걸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40년대에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요. 그다음 한국 강국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41년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하니까 임시정부는 즉시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그 일원이 되었다 하면서 축축하게 된 선전포고를 한다.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 그 연합군의 이동으로서 항일전에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942년 하북지방에 이동하지 않은 조선오용대가 김홍군과 함께 한국 강북군에 합류했고요. 그때 강북 직전에 조직을 정비해서 공군계 건설까지 준비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해남 교과서만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공군 건설 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1943년 조직된 공군설계위원회에서는 최용덕이 책임자의 부주의로 선임되었고 검기옥을 비롯해서 이용우, 김지일, 그다음 김청락, 이용호, 그다음에 권일중 등이 임명됐다.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검기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교과서에 보니까 그 뭐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전에 영화도 만들었고 그랬다는데 그렇고 자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단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합류로 이제 활력을 찾아갔다. 그리고 인제 한국 강국군의 활동을 국내에 알려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키우려고 했다. 1944 년에 민족혁명당 및 사회주의 세력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주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5차 개혁 때 부주석직을 인제 설치한 것도 좌우합작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인제 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좌우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그 밑에 있네. 예. 어디서 봤다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네. 이 경기욱이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냥. 예.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영화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강복권 행동 준수 9개 일부가 있죠.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인제 조성왕의 상견주의 관련된 내용 볼게요. 조성왕은 삼민주의를 내세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상균주의를 창시했다. 그 상균주의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세계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 사상이고 개인 간의 인균이죠. 인근 보통선거제, 국유제, 의무교육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정치, 경제, 교육의 상균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간의 균등을 민족 자교를 통해서 약소민족을 피압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국가 간의 균등은 침략행위를 금지하면서 시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들 상균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공식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조선독립동맹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독립운동은 가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들 각 단체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 독립동맹도 그 강령을 내세웠는데 이 그
임시정부하고 이제 조선 독립의 두 강령에는 민주공화국 건설, 토지 개혁 등 공통점을 볼 수 있고, 또한 연해주 미국에서도 강복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비밀결사 형태로 영운형이 조직한 조국 강복 동맹이 있고요. 조선 건국 동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건국 동맹은 중앙에 내국을 두고 지방에는 각 도마다 책임위원 두세 명을 선임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 문서를 남기지 않았고 문서를 남기면 이제 뒤를 추적당할 수 있겠죠. 조직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3대 규칙을 이제 만들었다. 자, 건국동맹은 정부의 지불을 돕고 농민, 부인, 청년, 노동자 등으로 세력이 확장됐고 일제의 패망이 확신한 영운형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무장세력도 조직하면서 해외 독립운동세력과 연결시됐다.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은 1945년 초 국내 공산주의 협의회와 노농군으로 편성을 목적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요. 또한 유사시 무기 확보를 위해서 베르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을 보내 일천에 있는 조병창의 한국인 중자 최병덕과 이제 그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썼네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을 이제 약속한 이유가 뭘까? 카이로 선언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인들의 노예 상태를 위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3개국 정상은 그 당시 이제 한국 문제에 대한 자국의 이익이 중시하도 이 한국 문제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의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포함할 걸 제안했고 3개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최종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표로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자,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연합국 독립을 약속받았다. 자, 이는 35년간 끊임없이 싸운 항일 투쟁의 결과다. 자, 그러나 즉시 독립을 원했던 한국인들은 아쉬움이 이제 뭐냐면 남았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탁 통치를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연합국사의 암묵적 약속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해석됐은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비밀문서도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적절한 시기가 있고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근데 그 뿌셈에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강복진적 독립운동가는 어떻게 활동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시정부 활동 한국 강복권 관련된 내용인데 국내 진공작전 앞에서 말하는 일명 독수리 작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미리 공중에 특수부대를 잔입시켜 공수부대죠. 그래서 교란작전을 편다는 계기다. 작전 실시 예정일은 1940년 8월 20일인데 안타깝죠. 예, 딱 5일 남기고 이제 일제가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8월 10일 일제가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은 그 당시 조선의원군에게 국내에 징병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에서 학병과 징병을 피해 일제가 피한 청년들은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면서 무장 복무를 준비하게 됐다. 이때 결정적 시기란 거 뭐냐? 이거는 이제 일제가 이제 거의 몰락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이른바 결정적 시기 무장 봉기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비밀결사를 만들어 활동했다. 자, 이런 비밀결사는 농민, 노동자, 학생의 조직을 구성하여 전쟁 반대 운동을 벌이는 한편 식량 공출과 전쟁 물자 생산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해외 독립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는 결정적 시기에는 국내 무장 봉기를 익혀 일진을 몰아내 수소 독립을 지키는 계기였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2000년 이제 충칭의 대한민국 이정부, 연안의 조선독립동맹, 국내 조선공국동맹 등은 최후의 순간까지 이제 강국을 위해 싸웠다. 나가 서로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조직의 통합을 논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강국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참전하면서 일제 패망이 예상보다 빨라져 세 단체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세 나라의 설계도가 그리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있고 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강령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비교하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어. 요 부분이.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뭐, 이건 뒤에 있고, 이제 뒤에, 금성교과서를 보죠. 자, 요거 뭐 민족혁명당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제 김홍보의 독단 때문에 하니까 여기 조성왕이나 지정청이 이제 탈퇴를 했고요. 아예 이 김구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김홍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나머지 한 세 개 단체를 합쳐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구성했고, 그 국민당 지원하에 조선우영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조선우영 하북지대로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인 그 조선인 한인 사회주의 연합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조선우영을 재편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는 이제 김홍구의 지휘로 한국 강국군에 합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좌우합작 전선을 형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갖고 이제 충징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됐는데, 그때 이제 그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끌면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고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김구 중심의 지도체제를 확립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강복군을 창설했고,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김홍봉이 조선위용대 일부 병력을 이끌고 한국 강복군에 편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 강복군 선언문하고 조선위용대 독립선언문이 위원대 설립 서원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선언의 공통된 그 특징이 뭘까요? 두 선언은 모두 항일을 위한 중국과의 합작, 연합을 통한 평화 실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한국 강국군 활동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국민당의 군사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나중에는 1944년에 가서 독재 지휘권을 획득했고, 대전 선전 성명서를 공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했고, 인도 미얀마의 전선에 참여했다. 이 정도. 자, 거기에 이제 쭉 있고,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나타난 신국가 건설 움직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등등은 이제 건국강령에 내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발표한 건국강령 탕금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미주 지역에서 재미한족 연합위원회가 결성했고,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회주의 같은 경우 조선독립동맹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위에 있는 내용. 자, 하북조선청년연합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이후 조직되었다. 하북조선청년연합회는 1941년 1월 태양상 팔룡을 근거지에서 조직된 조선인 청년운동단체로 하북 지역의 조선인 단결, 조선 강복전 참가, 그 다음 중국 항일전쟁 참가, 조선 전 민족의 그 반일전선 옹호 등을 강력히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조선건국동맹이 조직이 됐고, 조선건국동맹은 일제를 몰아내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둔 국가를 건설했고, 노동대중을 해방하겠다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은 1년간의 여러 활동을 전개했다. 전국의 지방조직을 만들고 산하의 노동자, 농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농민동맹은 징용과 징병 방해, 식량 공출 반대를 주도하면서 일제 전시 스탈에 방해하고자 했다. 또한 일제 후방을 그러한 목적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무장투쟁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독립동맹 같은 국외 항일세력과도 연락을 했다. 자, 이후 일제가 한국을 선언하자 조선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개편했죠. 이게 모태가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모태가 됐던 단체가 이 조선건국동맹이야. 이게 이 때문에 좌우합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요 책에서는 이제 그 조선건국동맹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단체는 또 일제 강점기 때 국내 비밀결사 단체가 있는데 조선건국동맹도 있고, 이게 뭐 듣보잡 단체죠. 조선민족 해방 합동단이라는 단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단체도 나올까 생각하는데 모르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암기해 두세요. 뭐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제 명칭만 정확히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써먹을 수 있어. 조선민족해방합동당은
메이지 대학 출신의 김종백을 중심으로 한 학도병 지원 거부자들로 조직됐다. 자, 이 조직은 결정적 시기에,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뭐예요? 일본이 세력이 약화된 후에 그때 해외로부터 독립운동 세력들이 들어올 때 막 그런 시기 있죠. 그 결정적 시기에 국외 항일 무작 세력의 진격을 홍하여 국내 민중무장을 봉기를 이끌고자 했다. 야, 여운형도 김종백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나며 이러한 조직들을 아우르고자 했다. 뭐 이런 전체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요것만 뭐 외워둬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외울 때 꼽사리 껴갖고 한번 한 두세 번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한국의 독립 문제 하면 카이로 선언이 있고,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을 연합국이 최초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다음 알타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새로 그 뭐냐면 탄생한 정부에 대해서 뭐냐면 임시정부를 구성하며 자유선거를 통해서 뭐냐면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합의했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둘이 그 스탈린하고 루즈벨트가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포츠담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동의를 재확인했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으니까 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만화도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좀 볼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도 인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인제 보면 항일 애국단이 있으니까 이거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 조선 우용대가 결성이 됐죠. 네, 민족혁명당이 해체된 후에 다시 이제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 김홍국이 다시 만들어졌고, 그 산하부대로서 조선우용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있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한국독립당이 있는데 요 한국독립당 여기가 있죠. 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의열당, 만주에 이동한 독립운동 세력 등은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있는데, 자, 안창호, 김구, 조성황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상하이 결성 정당인데, 이게 한동안 이제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정당하고 지청청이 이끌었던 한국독립당 완전 다른 정당이에요. 제만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데 완전 별개의 독립당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표에서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독립당이 중요한 것만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징의 체제를 정비하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앞부분하고 많이 겹치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뒷부분에 보면 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이 뭉치다.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분명 미국에 패배할 것이고 한국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대비해서 해외로 항일 단체가 하나로 뭉쳐 통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구심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하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이 김홍봉이 인수하에 그 당시 인제 한국 강북권을 참여했고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적 그 어떤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김규식을 비롯한 민족혁명당 인사들 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까지 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좌파 계열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들이 인제 합쳤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5차 개헌 때는 이런 좌우합작 성격이 이제 반영이 돼 갖고 김규식이 이제 부주석이 되잖아요.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합작 형태로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후 하북 지방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조선독립동맹과 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섭했으나 성사되기 직전에 일본의 항복으로 중단됐다. 예.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동포 사회의 예국단체와 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미국, 중국 등 연합국으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는 한국의 대표는 정부 승인받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다. 아마 이 중국은 그때 승인했는데 미국과 영국 등 다른 열강들은 승인을 안 해줬어. 앞에서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한국 강복권의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 앞에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인팔 작전에 투입했는데, 여기는 한영 군사 협정에 따라서 투입됐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전진군들의 활동 내용도 있죠.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하다가 인제 있는데 외적이 항복했다니까 파이로 해방했다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김구가 탄신하면서 "아 이거 우리가 같이 참여했어야 갖고 인제 그때 하고 나서 인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왜 그전에 항복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 후에 어떤 그 승전국으로서의 위상도 갖추지 못했고 지분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한탄한 거죠. 예. 요 내용이 이제 다른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진공작전 관련된 내용이. 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이와 같이 한탄한 까닭은 무엇인가? 자, 국내 진공작전의 취소로 아직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임시정부가 향후 진행될 전후 처리에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한국 강복권 행동 준수 9개항이 있죠.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군사 원조를 받는 대신 강복군의 작전 지휘권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넘겨주는 행동 준수 9개항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제 중국의 지원은 생각보다 저조한 수준이었고 약간의 군사 원조 강복군이 중국 군대에 예속되자 임시정부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1945년 4월 폐기되었다. 45년 4월에 폐기됐다는 것도 있고 아까 44년에 폐기됐다는데 44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도중 이렇게 폐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북 지방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조선 독립동맹하고 조선 의용군 활동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조선 의용군이 이제 요게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에 큰 성과를 거뒀다. 예.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예. 아, 내용인가? 아, 여기 내용이. 아, 이거 다시 읽을게요. 어, 북스당은 조선운용대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항일 투쟁을 펼쳤던 한국인과 함께 김두봉을 위원장하는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됐고 이 조선운용군 재편성됐다. 요 부대가 인제 재편성된 거예요. 자, 조선운용군 한국강복군과 더불어 중국 관내에서 그 활동한 대표 독립군으로 중국 공산당 군대와 함께 수많은 대일 항전을 수행했다. 활로군하고 인제 합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기 이전에 하북 조선 청년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발전시킨 게 조선 독립동맹이야. 그래서 그 관련돼 갖고 제가 표를 가지고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 반소탕전이라는 게 있죠. 타이항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군이 8.6군 소탕 작전에 맞서 싸운 전투다. 자, 이 전투에서 조선우용대 하북지대가 큰 전공을 세웠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걸 조선우용군으로 냈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반소탕전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거쳐서 했어. 그 사이에 이제 이름이 이제 뭐냐면 하북 조선우용대에서 조선우용대 하북지대에서 그 조선우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 단체가 이름 바뀌면서 바꿔가면서 바뀌는 동안 또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단체예요.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만주 일대에서 항일 유격 전쟁을 전개하다 볼게요. 만주에서 항일 유격 투쟁이 계속된 가운데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한국인 항일 유격 대원들은 함경도 일대 공산주의자, 특히 천도구 구파색들과 예 했어요. 그래서 그 조국 강복회 활동 내용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단 동북항일연군 자체도 자오합작 조직이죠. 근데 조국강복회도 자오합작 조직이에요. 사회주의가 주도했지만 이 천도교 국파 세력들이 이제 서로 연결하면서 국내 인제 활동을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 한경도 일대의 인제 공산주의자, 천도교 등과 함께 조국강복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들 항일 유격대 일부는 국내 조국강복회 지원 아래 한경도 갑산의 보촌부에 들어와서 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국내 인제 신문에 보도되면서 만주에서 항일 투쟁이 지속돼 있음을 알렸다.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활동했던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그 젊은 장군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지도가 인제 올라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인제 북한에서는 이 보촌부 전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 그래서 이 보충 전투다. 김일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그 전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끔씩 인제 책마다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나올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 외워 두시고 자, 동북항일 연구는
대규모 병력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큰 희생을 치렀고요. 1940년 경우에 그 대부분 일본 소련 영토로 이제 이동해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88 연대를 조직했죠. 이들 중 한국인 유격 그 대원들은 강복 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한 데 중심 세력이었다. 자, 이 세력들이 만주파요. 만주파. 보통 북한 이제 제가 북한사 할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북한은 이제 크게 그 4개 파별로 구성됐거든요. 일단 김일성 그 파가 이제 만주파죠. 만주파. 그다음에 국내에 인제 함경도나 그 일대에서 활동했던 파들이 있는데 갑산파가 있어, 갑산파. 갑산파는 거의 이제 만주파하고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팽당하고 숙청당하지만 그다음에 인제 했던 게 또 뭐냐면 남로당 세력들. 5개 세력이네. 예. 남로당에다가 그다음 소련파. 예. 소련파. 이 소련에서 유학하는 뭐 허가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조선 그 독립동맹 세력들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이제 연안파. 연안파. 김두봉도 이제 연안파 출신이죠. 예. 그래서 4개의 이제 파별로 구성이 됐는데 얘들을 하나하나 이제 수청을 했죠. 다 수청해서 결국 갑산파, 만주파가 인제 완전히 독점을 해 버렸죠. 나중에 북한 정권 때.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를 볼게요. 요 부분에서 인제 비상 미대행 교과서에 좀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서. 자,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자 미주 지역의 동포는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를 결성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응하고자 했다. 자, 이 단체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했고 한국 한인 국방 경위대 냉호군을 조직해요.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다. 또 외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외면으로 별다른 호응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재미한족 연합회 위원회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다는 점을 미 정부에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자 역할을 했다. LA 시청에 태극기 개항을 했다. 그때 일본계 그 미국인들이 그 뭐냐면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이제 일본이란 이유로 그 당시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규모 이제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일본계 미국인들이 거기에 수용당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일본인들과 내통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인들과 다른 걸 내세웠던 게 뭐냐면 뭐 독립운동도 있지만 괜히 일본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인제 인식시키면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용소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수용소에 많이 갇히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젊은 애들이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태평양 전쟁에 과감하게 미국군으로 참여를 했죠. 통역병을 활동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장공기 대두와 조선건국동맹 결성 볼게요. 태평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제가 연합군에 패배할 거라는 믿음이 국내 한국인 사이에 커져갔고 이에 반일,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일제 패망에 앞둔 시기에 해외 독립군이 진격해오면 이에 호응하여 민중봉기를 일으켜 이걸 이제 무슨 시기라고 해요? 어,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결정적 시기. 이 결정적 시기가 오면 뭐냐면 이 국내에서 이제 민중분규를 일으켜 일제를 몰아낸다는 생각을 불이뤘다. 그래서 이같이 이제 그 수많은 비밀 결사가 조직되고 그러니까 비밀 결사가 그 당시 조직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와 관련돼서 자, 조직되어 무장공기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그중에 제일 큰 이제 무장 동맹 세력들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한 조선건국동맹은 일제의 패망에 대비해서 중앙과 지방의 10개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했고 또한 중국 하북의 조선독립동맹과 연락원을 파괴해서 조선의원과 협동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예. 물론 이제 안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마지막 의거 부민관 의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45년 7월 24일 날 그 의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요기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연합군의 항구의 독립을 약속하다. 요것도 인제 여기 뭐 카이로 선언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알타회담이 있는데 이 알타회담에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와
그다음에 소련의 대일 전선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인제 또 포츠단 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립 양성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재확인했냐 이렇게 볼게요. 자, 포츠단 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도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그 앞에서 인제 그 카이도 선언 내용을 확인했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군이 결정된 작은 섬에 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제외했다. 한국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 범위에.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인제 그 신탁 통치라는 게 있는데 이 신탁 통치는 인제 보면 여기 이게 나와 있네. 카이도 선언에 보면 연합군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인제 근데 적절한 시기와 절차는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했는데 요때 인제 그 미국이 생각하는 구상은 뭐냐면 신탁 통치였어요. 예. 신탁 통치는 뭐냐? 어 약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위탁 통치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국제연합 간부 간에 시정국 그러니까 신탁 통치하는 나라가 일정 지역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특수한 통치 형태다. 그래서 이제 시정국은 평화 증진, 주민보호, 인권 존중, 자치, 독립, 원조를 위한 활동을 한다. 시정국은 시당 통치를 하는 나라예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인제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데는 독립시켜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때 미국이 어떤 생각하냐면 40년 50년 그래요.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계몽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그 기간 동안 한국을 뭐냐면 친미 국가로 만들겠다.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소련의 세력 확대 견제와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신탁 기관을 통치를 늘리려고 했던 거고 소련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는 뭐 소극적인 어떤 동의?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얄타회담에서 뭐 40년 50년 언급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좀 그럴 하네요. 그렇지만 좀 약간 좀 뭐 그 나중에 결정합시다. 그 기간이 너무 기네.' 이 정도야. 근데 나중에 인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좀 뭐냐면 그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요 동시에 이제 국가 독립하면 이제 친소련 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계산하에 때문에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인제 점령한 동안 또 친미 국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미국이 막 강한 발언권을 내세우니까 또 소련은 그만큼 또 피를 적게 흘렸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인제 5년 정도 해 가지고 인제 타협을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소련은 대일전 참전도 미국의 전쟁 부담을 줄이고 연합군의 전쟁 승리에 보탬이 되었지만 항우 한반도 전세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솔직히 소련이 참전을 안 해도 미국이 이미 뭐냐면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인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항복이 소련의 대일 참전 때문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미국이야. 미국 원자 폭탄인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 원자 폭탄이 그렇게 위력이 높은지 잘 몰랐어. 막 개발하고 맨하탄 프로젝트 만들고 막 그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한 개 섬을 점령할 때마다 보통 1-2만 정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인제 뭐냐면 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1억 옥센이 일본 애들이 막 그러잖아. 본토 본토를 사수한다고. 그러니까 인제 미국이 어 너무 피를 많이 흘릴 것 같으니까 소련한테 요청했는데 소련이 대일전 참전하면서 9일날 참전했는데 이미 뭐예요? 며칠 만에 만주를 다 석권해 버리고 그냥 한반도 북부까지 내려온 거야. 미국이 당황했죠. 예. 이미 인제 일본은 거의 이제 항복하는 말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거의 이제 소련이 필요 없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부터 좀 계산을 잘못한 거야. 예. 그렇게 소련이 빨리 들어와서 만주나 한반도를 그렇게 빨리 장악할 줄 몰랐고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몰랐던 거죠, 미국 스스로도.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미국 일본 일제 항복에 불과 일 주일 앞두고 선전포고한 소련이 북위 30도 이북까지 점령했고요. 심지어는 그 기록에 보면 개성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개성까지.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선을 그으니까 개성에서 다시 후퇴했다고 하는데 자 수서 10만 원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한계로 한국의 독립 문제는 미국과 소련, 연합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인들에게 강복 위의 주변 국가들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독립운동가와 민족 구성원들 다수의 의지에 반영 새 국가를 건설하는 과제였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죠. 내분 때문에 자기들이 싸우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자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뒤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뭐 조선 독립동의 강령이 있고 그 상균주의 관련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인제 해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부분이 인제 뭘 읽을 거냐면 국내 그 독립운동 있죠. 1920 년부터 해서 3.1 운동 이후부터 인제 그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 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부분 뭐 사회문화 환경, 사회문화 정책 같은 거 이런 아니 사회문화적인 일제 강점기 때 사회문화 부분을 관련돼서 읽어 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